안녕하세요. 오늘은 DBS, Deep Brain Stimulatio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eep Brain Stimulation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한 번씩 다 고려해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일단 그 PD로 이제 진단이 되면은 몇 년이 지나면 여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내가 시술을 받을까 안 받을까 하는 고민들도 하시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권유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다가 DBS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S는 평균적으로 50% 정도의 그 약물 복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1000명 이상 그 DBS 시술을 받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 평균 DBS 시술 이후에 50%의 약물 복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뉴스는 마켓 성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마켓의 성장은 그 환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많은 그 R&D, 그 연구 개발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여러 이제 제약회사라든지 연구 단체들이 지원도 많이 받고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뭐 여러 면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되면 좋은 약도 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좋은 기기, 좋은 치료제들, 좋은 진단 기기들 그리고 또한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이쪽 방면으로 많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과거에는 신경과 의사가 그렇게 인기 있는 전문의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인기 있는 전문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그 파킨슨병 환자들이 증가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아주 많은 그 정신 질환 환자들이 많이 현대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신경과를 지원하는 그런 그 학생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여러 면에서 마켓 성장은 우리 그 환자분들의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술 여기에 간단한 그 간략하게 비교 연구가 있는데 시술 전하고 시술 후 15년 여기에서 보면은 그 DBS 시술 후 DBS의 그 효과를 보통 10년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계속 DBS의 기기가 최첨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DBS의 사용이 아마 15년 이후도 계속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술 전하고 시술 후 15년 후에 비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51명의 그 환자가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검사를 할 그 결과 75%의 그 디스키네시아가 디스키네시아는 약물 복용으로 서 나오는 합병증이죠.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프 타임이 58%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도파민을 즉 드러그도 한 50% 아까 얘기했죠. 50% 적게 복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레보도파든지 뭐 갈비도파 같은 것들 적게 복용을 하겠죠. 그다음에 칼라피 그 삶의 질도 암만 해도 질이 좋아지겠죠. 한 13%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은 암만 해도 정서적으로다가 감정적으로다가 좀 증가가 그 좋은 삶의 질과 또 감정적으로 그 안정성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좀 나아지면 암만 해도 그 이제 사회 활동도 좀 증가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 DBS는 역사도 길고 또 시술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아주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처음 그 의료 행위를 시작하기 전하고 지금과는 아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전극을 꽂죠. DBS 리드를 꽂습니다. 어느 부분, 어떤 부분에 꽂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를 얻는데 우리 파킨스병 환자분들에 대한 그 전극 그 자극 위치는 한 세 군데 정도를 합니다. 특히 이제 세 군데 중에서 특히 두 군데를 많이 하는데 서브탈라믹 STN하고 서브탈라믹하고 그다음에 GPI 여기 글로버스 팔리더스 요 부분을 굉장히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서브탈라믹 그 STN은 주로 떨림, 경직, 그다음에 브레디키니아, 슬로우니스, 그다음에 디스토니아, 그다음에 디스키네시아. 이게 대부분 파킨슨병 증상이죠. 이래서 여기에 이제 전극을 심어서 자극을 하면 암만 해도 그 이제 약물을 적게 사용을 하죠. 우리 도파민이 뇌에서 억제제, 인히비들이 그 억제 역할을 합니다. 억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지만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 신경세포들이 죽어가죠. 점점 죽어갑니다. 계속 진행이 돼요. 아직도 그 죽어가는 거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억제하는 그 일을 우리 정극이 하는 겁니다. 대신 정극이 억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치료 효과를 얻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글로버스 팔리데스는 이렇게 떨림이다 아니 브레디키니아스, 슬로우니스, 그다음에 경직, 그다음에 디스토니아 이런 거. 그래서 요 두 군데를 가장 많이 쓰고 그다음에 탈라머스 시상은 본태성 떨림에 많이 씁니다. DBS는 꼭 파킨슨병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DBS 그 본태성 떨림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있죠. 그분들도 이것을 써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어요. 여기서 표를 잠깐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 신경세포가 100%라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계속 감소를 합니다. 계속 감소를 해요. 이제 사망 때까지. 그래서 파킨스병은 그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분은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데이터, 어떤 그 클리니컬 이메이징이라든지 어떤 화학적인 뭐 샘플 이런 거를 가지고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알파 시누클린이 뭐 척수액에 많다 해서 척수액을 빼서 알파 시누클린을 농도를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눈물에서 알파 시누클린이 나와서 그 이제 PD를 진단한다든지 아니면 좀 개를 이용을 해서 어떤 PD 환자한테서는 어떤 그 특별한 냄새가 나서 그를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브레인을 절개를 하고 서브스텐션 나이가라를 직접 현미경 조사를 해서 그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각각 저 신경 전문의들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감소를 하죠. 그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이 계속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감소를 하면서 이제 그 안에 그 신경세포들이 망가지면서 그 증상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계속 쭉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증상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이제 운동 증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나오기 진단되기 한 2에서 3년 전부터 진단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눈에 확연히 띄게 되면 병원을 가시게 되면 이제 이때 PD 진단을 받습니다. PD 진단을 받죠. 그러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PD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클리니컬 스테이지인데 약물도 복용하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죠. 그래도 계속 PD는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약물들이 증상 치료를 하는 거고 아직까지 파킨슨병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모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킨슨병이 그 원인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여러 개인지도 그것도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은 아주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그 증상이 전부 다 개인마다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알수, 그 병의 그 원인을 알아가기도 힘들고, 이런 아주 그 힘든 병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 DBS 시술에 대한 그 적합한 시기를 언제 하느냐, 이건 이제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이제 진행이 되죠. 벌써 5에서 10년 전부터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고 이제 여기 병원에서 파킨슨 진단을 받습니다. 파킨슨 진단을 받아요. 그때 나오는 증상들이 브래디키네시스, 그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경직, 그 다음에 떨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요 그 운동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DBS에 대한 그 이제 그 공부들을 좀 하셔야 돼요. DBS가 어떤 나한테 맞는 건지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그 질문도 하시고 아니면 스스로 인터넷이나 책을 갖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도 약물로 잘 컨트롤이 됩니다. 약물로 잘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DBS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근데 이제 그 디스키네시아는 약물 복용으로 생기는 도파민, 그 레보도파 복용으로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키네시아가 자꾸 생기고 오프 타임이 커지고 하면 오프 타임이 커지면 이때 가장 그 DBS를 시술하기에 아주 적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증상들은 다 그 약물로 잘 컨트롤이 되지가 않아요. 아주 예전에는 잘 컨트롤이 됐는데 이때는 약물로 다 컨트롤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DBS의 그 아주 적당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 스테이지로 가면 그때는 DBS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 레이 스테이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postural instability, 예를 들면 그 나중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걷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프리징도 오고 디스파지아, 그 연하곤란 삼키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몸도 이렇게 바로 못 서 있습니다. 곧바로. 그다음에 나중에 낙상도 되고 이렇게 이제 낙상이 되고 시작하면 아주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불과 그 20년 전만 해도 파킨슨병에 걸리시면 평균 수명이 8년 정도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통 다들 15년 이상은 사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DBS에 대한 적합한 시술 시기가 있고 모든 그 파킨슨병 환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요 시기에 있는 분들, 또 이거를 놓쳐가지고 너무 오래되신 분, 그 어드밴스한 PD 페이션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이른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되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 DBS 수술을 고려해야 할 환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이냐 하면 그 약물, 그 레보도파나 칼비도파에 잘 듣지 않는 그 증상이 잘 컨트롤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이제 심한 떨림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경직이 있고 심하게 그다음에 이제 브레드키니아 뭐든지 이렇게 천천히 되는 거 그다음에 진단을 받고 보통 4년에서 5년 이상 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그 DBS는 수술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시술이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정확성과 안전성, 그다음에 합리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게이트 스턴버스 보행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서 있기가 이게 좀 자세 불안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DBS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 DBS를 받고 나면 그 효율이 어떠냐? 주 효과는 그 브레드키네시스, 이제 그 서서히 움직이는 거에 아주 좋고, 그다음에 디스키네시아, 합병증 디스키네시아에 잘 되고, 그다음에 경직, 트리머에는 아주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한 75% 되는 좋은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언어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자세 장애, 그다음에 보행 장애, 그다음에 프리징 이렇게 걷다가 아주 얼어버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큰 기대를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큰 기대는 주로
브래드키니아, 디스키네시아, 그다음에 경직, 그다음에 트리머 이 정도. 비운동성 증상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지만은 하지만 이제 이런 효과들이 개선이 되면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피곤함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것이 DBS의 주 효율성이니까 그렇다고 이 효과도 또 환자마다 시술 후에 다 달라요. 다르고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시술 후에 보통 6개월에서 1년간 또 프로그래밍 기간도 있고 또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바로 효과도 이제 쓰시라고 좀 내가 느끼는 것도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DBS가 적합하지 않은 환자분들은 그 85세 이상인 분들, 그다음에 이제 중증 치매가 같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PD-like disorder, 이게 파킨슨병 같은 그런 파킨슨 증상은 있지만은 파킨슨 병이 아닌 거. 그래서 이걸 가리기 위해서 DBS를 하기 전에 신경과 그 전문의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가 좀 번거롭고 하기는 하지만 꼭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파킨슨병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내가 파킨슨병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하셔야 되고 또 뇌에다가 리드를 박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 안전하다 다른 뇌 수술보다 안전하다고 그 말이 있어도 그래도 뇌 살아있는 그 조직에 리드를 박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돼요. 신경과 의사들이. 그래서 이제 또 PD 말기 또는 중증 쇠약 너무 몸이 약해져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뇌에 뭐 어떤 그 이상이 있어서 합병증 때문에 그 수술을 할 수 없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동측 그 반맹즈 환자들 이렇게 한쪽만 보이시는 이런 분들은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DBS 수술 후에 나타나는 이제 증상들이 있어요. 증상들이 있는데 이제 근육을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 같은 거, 팅글링 그런 생각. 그다음에 이제 눈꺼풀이 막 꿈틀꿈틀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비주얼 플래시 이렇게 번쩍번쩍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돌리고 하고 그러면 번쩍번쩍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도 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증 같은 거. 그래서 이제 DBS 수술 후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물리치료를 받아가면서 좋아지고 많이 개선이 됩니다. 어느 어느 치료든지 약물이든 시술이든 세상의 어느 것이든지 그 부작용이 없는 것은 없어요. 다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시술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수하고도 시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술 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삼가해야 할 것들은 예를 들면 심하게 갑작스럽게 몸이 변화나 충격 그냥 이렇게 갑자기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리드가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리드가 한 1cm 그 전극이 나오는 그 부분이 1cm 정도고 아주 그 몇 미리미리에 따라서 그 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낙상 또 심한 회전 움직임, 뭐 골프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리드 위치를 변화시키나 기계 장치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술 후에도 몸을 잘 움직여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 장치가 잘 어긋났나 안 어긋나는 엑스레이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배러리 선정은 그 싱글 차지는 보통 2년에서 5년마다 교환을 해줘야 되니까 살을 째고 자주 배터리를 교환을 하는데
뭐 이거 뭐 자주 째고 피부를 절개를 하고 배터리 교환하는데 무슨 이상이 있냐 하는데 이제 파킨슨 우리 그 PD 환자분들은 계속 말라가요. 계속 말라가고 하니까 피하 지방이 많고 하면 그 밑에 잘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자꾸 말라가시니까 그 피하 지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IPG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임플란트 그 펄스 제너레이터 그 밑에다 그게 이렇게 불룩 튀어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불룩 튀어나와요. 그래서 싱글 차지는 편한데 이제 충전을 안 해서 편한데 좀 크죠. 두껍고 아무래도 이제 안에 배터리가 막 크니까 그래서 좀 커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그래서 너무 마르신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불룩 튀어났으니까 그 스킨이 문제가 있습니다. 염증도 생기고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리차지able 충전식은 간단한 구조 크기도 작겠죠. 보통 일주일에 1회 정도 충전을 하지만 그 펄스 제너레이터를 얼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뭐 1회 이상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수명은 15년 이상이에요. 15년 이상. 그래서 나중에 그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선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DBS가 과거보다는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BS가 아주 최첨단으로 가고 있어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이제 발명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소프트웨어도 개발, 모양도 많이 변했어요. 모양도 많이 변하고, 그 리드도 움직일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모양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드 안에 그 컨택터가 여러 개, 과거에는 보통 4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8개, 이렇게 뭐 많이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자극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펄스도 과거에는 계속 같은 레귤러 패턴의 그 펄스를 계속 키면은 계속 자극을 한 거예요. 잠을 자거나 깨 있거나 똑같이. 하지만 지금은 그 펄스의 패턴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하지 못한 거, 지금은 리드가 그 안에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STN이라든지 GPI 그 부분에 그 펄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앱노멀한 일이 생겼을 때 나오는 그 불규칙한 그 주파수를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지를 해서 그것을 읽어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읽어드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 펄스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펄스 제너레이터를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펄스의 패턴, 그 다음에 그 양, 그 스위기도 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도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롱걸 라이프, 옛날에는 매일같이 차지를 했다면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차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자동적으로다가 어드저스팅 할 겁니다. 이거에는 어떤 이제 브레인에 더 많은 센서가 필요하겠죠. 뭐 꼭 브레인 안에 리드에 요즘 아까 얘기했듯이 리드에 그 센서가 달려 있어 갖고 그 주변에 그 저기장 그 전자기장을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좀 더 가면 자동적으로다가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할 건데 요것이 이제 궁극적인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 많은 센서가 요구가 되겠죠. 하지만 아주 자동적으로다가 의사 선생님이 볼 필요도 없이 그 출력을 조절을 해서 좀 더 질이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서 주요 이게 이제 펄스 제너레이터인데 이것이 이제 주요 그 세 개 회사에서 만듭니다. 주로 메트로닉하고 보스턴 사이언티픽하고 아보트 이런 세 개 회사가 대세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고 더 슬림해지고 얇아지고 더 라운드해지고 더 라운드해지고 요거 같은 거 굉장히 작잖아요. 작죠. 그래서 매드트로닉 같은 걸 보면은 요것도 이제 디렉셔널 스티뮬레이션이 있어 갖고 과거에는 그 리드 그 주변에서 다 스티뮬레이션 그 전자기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디렉셔널 스티뮬레이션은 어느 방향으로만 옆으로 어느 방향, 예를 뭐 360도가 있다면 뭐냐면 어느 뭐 동서남북이 있다면 뭐 동쪽이냐 남쪽이냐 이런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자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코드를 할 수 있어요. 그 주변에 그 뇌파를 레코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리차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런 리차저블 배터리 선택 옵션이 있고요. 근데 플렉스블하고 그렇지만 복잡합니다. 보스턴 사이언티픽을 보면 이것도 이제 그 방향성, 디렉셔널 스티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플렉스블하고 아주 그 프로그램을 아주 여러 방면으로 다방면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요 특기가. 그다음에 이제 그 차지할 수 있고 아니면 차지가 안 되는 옵션이 있고요. 이것도 같습니다. 플렉스블하지만 컴플렉스하다, 복잡하다. 아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방향성이 있고 요거는 그냥 심플 인터페이스예요. 그렇지만 요거의 장점은 리모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리모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아버트 거는. 그래서 이 세 회사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회사를 어느 것을 추천하는 거냐는 그 이제 그 신경과 그 전문의 선생님들이 그 환자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두는 다 그 MRI 호환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임플란트 언더 스킨 밑에다 삽입을 했더라도 MRI를 찍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자극을 띠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MRI 호환성이고 또 과거보다 얇고 또 둥글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량이 작은 환자에 아까 얘기했듯이 용이해요. 이렇게 아주 많은 환자분들한테도. 이것은 그 보스턴 사이언티픽에서 나오는 이제 기계입니다. 보스턴 사이언티픽 아주 그 버라이티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환자에 따른 아주 맞춤형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차지가 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세트로 나오죠. 이런 기계가.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리드에 그 센서가 붙어 있었고 뇌파를 감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능형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감지된 뇌파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또 그 아까 리드가 과거에는 그냥 1, 2, 3, 4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4개가 있어도 이 자세하게 안에 1, 2번을 보면 모양이 과거과는 틀려요. 이렇게. 그래서 정확한 위치와 방향, 강도, 주파수를 그 증상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컴퓨터가 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클로즈 룹 어댑티브 DBS라고 그러는데 그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이제 매드트로닉 브랜드가 그 이제 화면인데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오픈 룹이라 그러죠. 이제 열린 건데 이것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드를 받고 자극을 주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이밸리에이션을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매뉴얼로 어저스트를 해가지고 자극을 주고 환자분들이 증상을 보고 또 의사 선생님이 또 매뉴얼로 어저스트해서 또 기계가 이렇게 또 스티뮬레이션을 하고 이런 것이 오픈룹 오픈룹 그 뉴런 모듈레이션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썼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썼고 요즘은 클로즈 룹이에요. 클로즈 룹이라고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리드에 센서가 붙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로컬 주변의 그 자극 리드 일렉트릭 로드 그 리드 부분이 그 뇌파를 읽어드려요. 그래서 레코딩해서 그것을 디코딩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 지휘해서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다 클로즈 룹을 써요. 요즘은 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센서를 이제 이렇게 감지를 하죠. 감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센서 시그널을 측정을 해서 프로세싱 유닛을 지나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시 스티뮬레이터가 자극을 줍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것은 온오프를 할 수 있어요. 온오프를.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정상 브레인 스테이시고 이게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 보면 과거 오픈룹은 계속 스티뮬레이션 온이 돼 있어요. 여기도 온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증상이 안 좋아. 당연히 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좋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계속 온이 돼 있어요. 하지만은 그 클로즈 룹을 보면 정상일 때는 오프가 되어 있고 안 좋을 때는 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배러리 수명도 오래 가고 불필요한 그 뇌의 자극을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아졌죠. 이것은 이제 보통 MRI하고 CT 스캔을 찍어서 그것을 컴퓨터로 합성을 해서 3차원적인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없으면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그 뇌에다가 리드를 박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 그 발달입니다. 굉장히 그 MRI하고 CT 스캔을 같이 나온 영상을 가지고 합성을 하면 어떻게 3D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다가 리드를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 그 자극을 하고요. 전자 자극을 하고 우리가 모아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서 나온 그 뇌파만 가진 게 아니고 많은 환자에서 나온 데이터, 그 치료 데이터, 그 입력과 출력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서 다시 자극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옵티마이즈 하는 거죠. 스티뮬레이션을.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건 이제 보스턴 그 사이언티픽에서 나오는 건데 굉장히 그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3차원적인 것을 보고 여기에 보면 어느 방향 디렉셔널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했죠. 어느 방향 어느 곳에 내가 그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한테 스티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가, 자극을 줘야 되는가 하는 거를 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드가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리드를 잘 꽂아야 돼요. 높낮이를. 그래서 리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이런 아주 굉장히 많은 다양한 리드가 나왔죠. 그래서 회사마다 이것은 아버트 회사 거고, 요거는 보스턴 사이언티픽 회사에서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메드트로닉에서 나오는 건데 그 병변의 그 위치에 따라서 쓰는 리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의사 전문의들이 결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이제 극성도 여러 가지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뇌의 그 주변을 그 리드 주변을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옛날 과거에는 이제 1, 2, 3, 4 네 개가 있었는데 그냥 온만 되면 계속 주변을 360도 자극을 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제 리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그 1번하고 4번을 빼고 2번하고 3번을 이렇게 보면 리드가 세 개로 나눠져요. 그리고 2, 3, 4 위에 리드도 세 개로 나눠지고 그래서 4번만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6번만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은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어느 쪽에서 어떤 그 비정상 신호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 리드를 어느 쪽을 온을 시키고 어느 쪽을 오프를 시키는가 그걸 프로그램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무조건 온으로 됩니다. 그 방향성을 조절할 수도 없고 어디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 뇌파가 나오는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센서가 있으니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요 부위 여기 있죠. 1, 2, 3, 1, 2, 3. 그 방향과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리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4개가 있죠. 그럼 이제 2개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쭉,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윗 스팟이고 여기는 안 좋은 스팟, 여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울 스팟인데 여기에 지금 요즘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리드가 이렇게 단면을 보면 하나, 둘, 3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으로만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안 하고 이쪽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리드가 3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또 다 개별적으로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전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전류 그 자극량이 나와요. 그렇지만 지금은 전선이 다 그 컨택마다 다 연결이 따로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류량과 또 주파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굉장히 리드의 발전이 굉장히 지난 10년 동안 아주 급진적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리드가 이렇게 리드가 발달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고 불필요한 자극을 할 필요도 없었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요거는 이제 멀티플 파워 소스, 요거는 이제 환자마다 또 그 파워를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하는 그 위치하고 방향의 그 자극을 할 수 있다면 요거는 또 세기, 그 세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드가 요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멀티를 MICC라 그래가지고 뭐 그 당연히 그 옛날에는 그냥 턴 오프만 됐지만 요거는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그 컨택 부위마다 얼만큼의 스티뮬레이션 자극을 줘야 되는가 그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도 정하고 방향도 전하고 그다음에 얼만큼의 자극을 줘야 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리드가 다른 종류의 리드인데 요건 이제 하이브리드라 그래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리드인데 좀 모양이 틀리죠. 요거는 그 이제 폴리마이드 그 전기가 통하는 필름 같은 그런 폴리마이드를 만든 그 리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플렉서블 실리콘 러버, 아주 플렉서블해요. 과거에는 그 세라믹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좀 플렉서블하죠.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그 컨택 그 덴시티가 되게 높고, 컨택 덴시티가 높다는 거는 자극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코팅도 아주 여러 다양한 코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코팅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잡아 당겨도 플렉서블하고 잘 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바꿀 수 있고, 그 세라믹으로 된 거 있지만 요거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더 플렉시블하고 더 이제 여러 가지 컨택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바른 그 코팅도 다양할 수 있으니까 더 치료 그 범위가 늘어나고 또 부작용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배터리 사용량도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또 베타 웨이브 설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DBS는 그 프리징이라든지 보행 컨트롤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그 DBS는 주파수를 고주파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서킷 그 베타 밴드를 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저주파도 이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걷다가 이게 프리징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 프리징을 관여할 때는 뇌에서 저주파가 관여를 해요. 그렇지만 DBS는 이제 고주파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 걷다가 그 프리징 되는 게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 의사시고 근데 또 엔지니어 공부도 하셔가지고 그러면 주파수를 믹스를 해서 한번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봤어요. 주파수를 이렇게 믹스를 고주파도 쓰고 그다음에 저주파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주파 때도 있고 저주파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이제
치료기가 나오기 임펄스 펄스 제너레이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요. 좋은 결과.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계속 일정하게 주파수가 고주파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맞게끔 또 그 베타 볼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베타 볼스트가 나올 때 프리징이 돼요. 그래서 고주파는 떨림, 경직, 디스토니아, 디스키네시아 효과가 좋고 저주파는 보행장애라든지 프리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저주파를 교대를 발생하여 그 모두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연구가 돼서 그 보행장애라든지 프리징에 대한 그 효과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DBS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좋은 건 뭐냐면 그 리모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아보트에서 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심플 인터페이스인데 그 리모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지라진 섬, 기후 조건으로 접근할 수 없을 때 환자의 몸의 상태에 따라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터페이스가 있죠. 이렇게 보고 그 우리가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앞으로는 더 이런 쪽으로 다 더 갈 겁니다. 모든 회사들이 모두 다 리모트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병원에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고 이제 전화를 하면 화상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은 AI가 이제 다 그 의학용 그 AI하고 인공지능하고 그 많은 데이터가 모여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즘은 와이어리스가 다 관장을 하니까 뭐든지 다 와이어리스입니다. 와이어리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센서가 필요하죠. 센서가 이렇게 이제 자동화 시키면 복잡해지는 게 센서예요.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또 그 데이터를 삼아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그 데이터 축적.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온라인 그 DBS를 쓰게 되면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딥러닝을 통해서 그 인공지능 우리가 최적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의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그 각 개개인마다 알맞는 그 치료 프로그램을 이제 자동적으로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환자분들이 더 편히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병원에 다 자주 가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그 웹 바이오뱅크라 그래갖고 바이오뱅크 이것이 이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아야지 딥러닝을 통해서 우리 인공지능이 올바른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당연히 그 이제 리드에는 센서가 달려 있는 거고 센서가 달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호스트 컴퓨터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호스트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거기에서 모은 환자 그 DBS를 받으신 모든 환자분들 개개인에서 나오는 그 임상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 뱅크에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클리니컬 데이터가 임상 데이터가 많으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날이 올 때까지 그렇게 저는 길게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나 그 의학용 그 첨단 과학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데다가 요즘 많은 그 회사에서 돈이 된다는 거 지금 그 뇌질환 환자에 이런 데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R&D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파킨슨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그 미래는 밝다. 희망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희망은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DBS에 대해서 그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